다들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블록체인 세상의 중심일 거라는 데에는 뭐 이견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나 그 커뮤니티 규모로나 또 제도권이 받아들이는 속도를 봐도 이미 압도적이니까요. 네, 사실상 웹3의 인터넷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자리를 굳혔다고 봐도 무방하죠. 맞아요. 앞으로 어떤 혁신이 나오든 그 시작점은 이더리움 생태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느껴져요. 당신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신가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정작 그 네이티브 자산인 ETH의 가치는 글쎄요, 그 성공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아, 이더리움이 잘 되면 ETH 가격도 당연히 따라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치랑 ETH라는 자산의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 둘을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과거의 믿음부터 짚어보죠. 지난 상승장에서 ETH의 투자 논리는 아주 명쾌하고 강력했잖아요. 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바로 그 개념, 울트라사운드 머니 말이죠. 그때는 정말 모두가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논리의 구조는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첫째,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디파이, NFT, 게임 같은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난다. 네, 사용량이 늘어난다. 그렇죠. 둘째, 그 결과로 네트워크를 쓰기 위한 수수료, 즉 가스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셋째가 바로 그 유명한 소각 메커니즘이죠. 맞습니다. EIP1559라는 아주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 수수료의 일부가 소각되어서 ETH의 총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쓰면 쓸수록 ETH는 점점 더 희소해지니까 네.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의 기계적인 논리였어요. ETH가 그냥 토큰이 아니라 이더리움 경제 성장의 과실을 직접 빨아들이는 엔진 그 자체라고 믿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강력한 서사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2021년만 해도 크립토 커뮤니티에서는 모두가 ETH 소각량 차트를 보면서 환호했었죠. 아, 그랬죠. 그게 ETH 투자의 핵심 알파라고 믿었으니까요. 심지어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면 ETH는 아예 총량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더 우월한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고요. 하지만 바로 그 강력했던 논리가 지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 메커니즘이 예전처럼 깔끔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지는데요. 네,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를 해결하기 위한 레이어2 솔루션들. L2들 말이죠. 네, 이 L2들이 대중화되면서 정작 이더리움 메인넷의 수수료는 급감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이더리움이 마주한 성공의 역설입니다. 성공의 역설이요. 네. 이더리움이 너무 성공적으로 확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ETH 소각 메커니즘의 힘이 약해진 겁니다.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L2들이 사용자 트랜잭션을 대부분 흡수해서 저렴하게 철회하거든요. 아, 그리고 그 결과물만 메인넷에 기록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넷의 부담이 줄어드니 당연히 가스비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아니, 그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당연히 이더리움의 확장성 솔루션이 성공하면 ETH 가치에도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독이라기보다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뀐 거죠. 결과적으로 가스비 소각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심지어 ETH가 소각되는 양보다 새로 발행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태가 되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정작 ETH는 덜 태워지는 이상한 상황이네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근데 이더리움의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술적으로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각 모델이 약해졌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소각량이 줄어든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더 깊은 곳이라면요?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영역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의 주인공이 ETH가 아니라는 점,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 예를 들어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인 실물자산 토큰화, RWA나 기관들의 결제 시스템 같은 분야들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 모든 성장 영역의 공통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기축자산이 ETH가 아니라 미국 달러, USD라는 점입니다. 아, 달러. 실제 거래를 보세요. USDC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된 미국 국채가 거래의 중심에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가 수십억 달러 펀드를 토큰화할 때 그 기반 기술로는 이더리움을 쓰지만 그 위에서 오가는 가치의 단위는 달러거든요. 하긴 기관들이 수십억 달러를 옮기는데 ETH의 변동성을 감수하려 하진 않겠네요. 당연하죠. 가치가 안정된 달러 토큰을 사용하겠죠. 답은 명확합니다. 결국 이더리움은 가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옮기는 정착지, 즉 세틀먼트 레이어로서의 역할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위에서 실제로 오가는 통화, 머니는 ETH가 아닌 달러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군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철로와 화물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 철로와 화물이요? 이더리움은 전 세계 금융거래를 위한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철로를 까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에 실린 화물은 ETH가 아니라 달러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ETH는 그저 철로를 유지보수하는 데 쓰이는 약간의 연료 역할에 머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우려가 지금의 논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잘 되면 ETH가 오른다. 는 이 직접적이고 기계적인 공식이 깨졌다면 ETH의 가치는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울트라사운드 머니 서사가 힘을 잃은 지금 ETH의 새로운 투자 논리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ETH가 이더리움의 성공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간접적으로요? 네, 직접적인 수수료 소각 모델의 영향력이 줄어든 대신 다른 역할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ETH의 새로운 가치 서사가 등장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나 있군요. 흥미네요. 하나씩 들어보죠. 첫째, 특정 국가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네트워크의 중립 자산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아, 중립자산.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암흑이 편리해도 결국 발행사의 리스크나 미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ETH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에서 태어난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둘째는 디파이 시스템을 떠받치는 핵심 담보 자산입니다. 수많은 대출 프로토콜이나 파생 상품들이 가장 신뢰하는 담보물은 여전히 ETH거든요. 이더리움 위에서 금융 활동을 하려면 ETH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뭔가요? 셋째, 네트워크 보안을 책임지는 스테이킹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면서 ETH를 스테이킹해야만 네트워크의 검증인이 될 수 있게 됐죠. 네,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리퀴드 스테이킹이나 리스테이킹이 등장하면서 ETH 하나를 담보로 여러 겹의 수익을 창출하려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ETH가 단순한 가스비를 넘어서 이더리움 경제의 핵심 생산 자본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산 자본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종적인 역할, 바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잠시만요. 듣고 보니 그건 결국 비트코인이랑 똑같아지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이더리움만의 고유한 가치 모델을 포기하고 그냥 제2의 비트코인이 되겠다는 건가요? 그건 오히려 후퇴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저는 후퇴라기보단 진화에 가깝다고 봅니다. 진화요? 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기계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계적 가치는 앞서 말한 울트라사운드 머니처럼 사용량 증가, 소각 증가라는 결정론적 공식에 기반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죠. 아, 일종의 수학 공식 같은 거군요. 입력값이 있으면 결과값이 예측되는. 맞습니다. 반면 사회적 가치는 그런 명확한 공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적인 믿음, 즉 사회적 합의에 기반합니다. 사회적 합의. 사람들이 ETH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믿는가? 위기가 왔을 때 찾게 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사회적 가치에 전적으로 기반한 자산이었어요.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소각되진 않죠.
그냥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ETH는 기계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건 너무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기계적 가치는 데이터로 증명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건 그냥 다 같이 믿으면 오른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하지만 동시에 ETH가 결국 달러의 철로가 될 뿐이다. 라는 비관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카운터 주장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흥미롭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L2들이 ETH의 가치에 기여하는 방식이 소각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른 형태라뇨? L2들이 이더리움 메인넷의 수수료 소각 기회를 빼앗아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L2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ETH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L2들은 자신들이 처리한 거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이더리움 메인넷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때 ETH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또 많은 L2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해서 담보물로 ETH를 대량으로 예치하고요. 그러니까 L2가 메인넷의 수수료 소각은 줄이지만 대신 ETH를 담보나 준비금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서 다른 종류의 구조적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L2 생태계가 10배, 100배 커지면 그들을 위한 ETH 수요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은 거죠. 와, 소각이라는 직접적인 방식은 약해졌지만 이더리움 생태계의 경제적 담보물이라는 간접적인 수요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셈이네요. 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ETH가 이더리움이라는 거대 경제 시스템의 성공을 어떤 방식으로 포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귀결됩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비트코인이 걸어갔던 사회적 합의의 길을 ETH도 뒤따라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더리움만의 고유한 수요처들이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느끼셨겠지만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서 계속 성공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건 이제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에 가깝죠. 네,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대성공이 ETH라는 자산의 가치 상승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ETH의 가치 축적 방식은 이제 기술적 확실성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선택이라는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결국 ETH는 더 이상 쓰면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믿으면 오르는 자산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오직 디지털 금이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의 강력한 사회적 신뢰를 쌓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서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반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디파이 허브, 글로벌 결제망 등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ETH는 이 복잡성 속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강력하고 단일한 가치 저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복잡성이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방해가 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